네, 저희는 뭔가 전문적이고 좀 고급진 전 팀과 조금 다르게 좀 귀여운 이렇게 페이지로 시작을 하는데요. 음, 저희가 사실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다들 되게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였는데 뭔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좀 되게 개발자들은 자기가 한 노력이나 한 수고에 비해서 뭔가 좀 말을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좀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좀 그런 게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게 많이 좀 속상할 때도 있는데 좀 그런 마음을 최대한 좀 말로 풀어보고 또 여러분들께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서 했는지 저희가 지금 NG팀만 대부분이고 저희의 모델링을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해주신 정말 잘 만들어주신 사이언스 팀 분 한 분 계셨는데 저희가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 중간 발표 드릴 때는 뭐 Y 빅타, 뭐 Y 북타, 뭐 북새통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저희가 결국에 이렇게 로고까지 만들어서 뭐 북마켓에서 북마크잇 뭐 아니면 뭐 북마켓 뭐 이런 식으로 로고를 프로덕트 이름을 정하고 네, 서비스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보이시다시피 북마크 자동 분류 프로젝트고요.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빨같이 생긴 애는 저번 중간 발표 때도 보셨죠? 네, 얘네들이 북마크인데 왼쪽에 보시다시피 좀 난잡하게 그렇게 정리되지 않는, 정돈되지 않는 북마크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깔끔하고 보기 좋게 그리고 사용하기 좋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만든 게 저희 북마크 자동 분류 프로젝트였습니다. 오른쪽 크롬 익스텐션 화면을 좀 이따 시연 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크롬의 익스텐션 다들 아시죠? 네. 익스텐션을 통해서 크롬에 있는 북마크에 접속을 하기도 하고 또 크롬에서 접속해 있는 페이지에 그런 내용에 접근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크롬 탭 내에서의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익스텐션인데요. 저희는 그 익스텐션을 활용해서 이런 북마크 자동 분류 프로젝트를 처음에 이제 만들어 보고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세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제 크롬 익스텐션 부분이나 또 시연 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그래서 크롬 익스텐션을 통해서 어떻게 자동으로 분류를 할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생각한 워크플로우는 이러했습니다. 뭐 크롬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브라우저에서 북마크를 등록 요청을 보내요. 이 요청을 백엔드 서버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백엔드 서버를 거쳐서 백엔드 서버는 그 요청을 받아서 모델 서버로 요청을 보내요. 그럼 모델 서버에서 당연히 분류를 진행을 하겠죠. 네. 이 분류를 진행하고 나서 이 분류된 카테고리를 다시 백엔드 서버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보낸 분류된 카테고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프론트엔드, 웹에서 요청을 통해서 그 분류된 북마크들을 조회하는 그런 로직이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외에 추가적인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해 보았어요. 북마크 검색. 저희가 북마크를 여러 가지 등록을 해놨지만 가끔 내가 등록한 북마크 중에서 이런 북마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이런 북마크가 이런 내용이 필요한데 근데 이제 정확히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있다 보면은 이게 어디에 있고 또 저희 이제 북마크가 보통 이제 헤더로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너무 길고 명확하게 인식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북마크가 우리가 검색을 할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북마크 내용 안에 이제 컨텐츠에 있는 단어나 또는 이제 헤더에 있는 단어 그래서 이 단어 수를 가지고 솔팅을 해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AI로 검색을 했을 때 AI의 단어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북마크들을 반환할 수 있도록 이런 검색 기능을 추가해주자 라고 생각해서 북마크 검색이라는 기능을 추가해줬고요. 그 크롬 브라우저에 저장된 북마크 동기화 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롬 API, 크롬 익스텐션에서 그 크롬 브라우저 내에 저장된 북마크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장된 북마크를 가져와서 저희 서비스에 등록해주면 자동으로 분류를 시키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사도 모델을 저희가 아까 분류 모델로 있었지만 유사도를 구하는 모델도 있어서 내가 어떤 페이지가 있는데 어떤 그 페이지에 대한 링크가 있는데 좀 이거에 대한 좀 비슷한 페이지들, 비슷한 문서들을 내가 받아보고 싶다. 이럴 때 이런 유사 링크 추천 기능을 통해서 내가
찾아보고 싶은, 내가 비슷한 걸 찾아보고 싶은 그런 링크를 등록을 하면은 비슷한 링크들 추천해주는 기능을 저희가 생각했었고요. 이 최근에 등록한 북마크, 저희가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마크를 분류된 것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대시보드를 만들어줘요. 하지만 이 대시보드를 만들어준 것 외에 여기도 이제 순서대로 정렬이 돼 있겠지만 내가 최근에 등록한 게 어디에 등록이 돼 있는지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아예 오른쪽으로 따로 분리를 해줬습니다. 네, 그렇고요. 카테고리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류한 카테고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그 각 카테고리별로 내가 등록한 북마크들을 볼 수 있게 그런 필터 기능까지 추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정했던 카테고리는 네, 이러했습니다. 일단 여기 중에 이제 보시면 개발로 한정을 했고요. 네, 개발 분야에서 이제 주 카테고리는 15개, 그리고 그거에 포함된 하위 카테고리는 93개 정도가 됐고, 이 모든 것에 대한 분류를 해주는 분류 모델을 네, 아주 잘 만들어 주셔서 네, 그렇게 저희가 서비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 서비스 아키텍처는 이러합니다. 저희는 크롬 익스텐션과 웹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은 모두 리액트로 개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백엔드 서버는 스프링 부트를 통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MySQL 썼고 ORM으로는 JPA. ORM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오브젝트 객체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매핑해주는 네, 그런 라이브러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델과 결국에 모델 서버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메시징 큐를 통해서 통신을 해 주었습니다. 왜 메시징 큐를 사용했는가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전에 먼저 저희가 이번에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라고 DDD를 한번 적용해 봤어요. 도메인 주도 설계라고 하고요.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은 제가 이제 현장에서 좀 일을 해보면서 좀 많이 배웠던, 그리고 많이 놀라고 좀 되게 신기하고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설계 기법인데요. 저희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걸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요즘 들어서 이제 트렌드로 좀 많은 기존 서비스들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그럼 왜 마이크로 서비스를 가게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봤고, 네, 그럼 마이크로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봤을 때, 마이크로 서비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DDD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DDD가 뭐냐? 이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에요. 도메인 주도 설계라 그랬죠. 도메인이 뭐냐면 어떤 관심사예요. 예를 들어서 옷가게에서 옷이 저희 관심사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럼 뭐 옷을 이제 전시하는 그런 선반 이런 게 저희의 관심사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어떤 하나의 관심사들 이런 애들이 도메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도메인들 간에 강하게 결합되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 도메인을 개발을 하다가 뭔가 바뀌어요. 그럼 다른 도메인에 되게 너무 큰 영향을 끼쳐서 서로 이제 개발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내가 얘 개발을 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진행을 못해. 그래가지고 좀 비율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으로 설계한 경우에 이제 강한 결합 대신 느슨한 결합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좀 서로 각각의 도메인 간에 좀 개별적인 개발이 가능한, 좀 개별적인 이제 싱글 책임, 단일 책임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제 가장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뭐 테이블이 이제 각각 서로 조인을 거는데, 그래서 뭐 이제 프레임워크 상에서 뭐 조인 어노테이션을 붙이던가 이렇게 해서 매핑을 해주는데, 그런 거 없이 서로 간에 요청을 보내서 그렇게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하진 않았지만 그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해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을 설계하면서 각각의 조인을 안 걸고 서로 이제 요청을 보내서 통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고요. 그 오른쪽에 이제 영어로 적혀 있는 거 보시면은 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도메인 모델 레이어,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 뭐 이런 저희 레이어 패턴 같은 것도 적용을 해봤는데요. 왼쪽에 이제 백엔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도메인 레이어,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 이걸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이제 UI 단, 보여지는 그런 서비스 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실제 서비스, 뭘 하는 서비스,
어떤 기능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이죠. 도메인이고 비즈니스 로직들이 다 여기에 도메인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이 도메인을 결국 한번 감싸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인프라스트럭처는 뭐냐? 말 그대로 기반이죠. 네. 다른 도메인과의 통신을 하거나 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는 걸 뭐 구현을 하거나 뭐 DB를 직접 구현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네, 인프라단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아래서의 위의 것을 참조하지 않고 꼭 위의 것이 아래를 참조하도록, 보통 되도록이면 바로 아래 것을 참조하도록 하는 게 네, 레이어 패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DDD를 이루는 것 중에 이런 레이어 패턴과 여기에 이제 있진 않지만 CQRS라고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커맨드 앤 쿼리 이제 뭐 리스폰시빌리티 뭐 시그리게이트 해가지고 커맨드와 쿼리를 뭐 책임을 분리한다. 커맨드라고 하면은 CUD예요. create, update, delete. 그리고 쿼리 하면은 read겠죠. 불러오는 거. 이게 서로의 커맨드는 저장을 하는 거고 쿼리는 저희가 데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정확히 분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엮이면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향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적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많은 고민을 했고, 네, 이번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칠판으로 이제 기능을 설계를 하고 또 도메인도 설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뭐 이것저것 공부를 하면서 또 일을 하면서 생각 들었던 거고 또 많이 배웠던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뭐 서비스를 설계를 할 때 바로 데이터베이스 단부터 필드를 설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이 데이터베이스에 갇히는 경우가 있고 조금 더 뭔가 느슨하고 조금 더 결합이 덜한 좀 더 자유로운 그런 설계를 그리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로 바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제 도메인, 어떤 엔티티 또는 긴 워크플로우 위주로 설계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뭐 저희 디펜던시들은 뭐 이렇게 있었고 이거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메시징 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뭐 메시징 큐의 특징들이 있는데, 뭐 비동기, 어싱크로너스, 이제 뭐 동기적이지 않다,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큐에 넣기 때문에 후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HTTP 요청 같은 경우에는 요청을 보내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메시징 큐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난 끝. 이제 더 이상 뭐 얘를 응답이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응답 보내는 건 또 따로 아예 별개로 생각하면 되는 건데, 네, 이거는 네, 조금 이따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특징들을 다 설명을 드리면서 뭐 디커플링,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느슨한 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애플리케이션과 분리 가능. 메시징 큐는 인프라스트럭처 단에 구현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그 위쪽 레이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서로 도메인 간에 또는 다른 서버와의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탄력성 같은 경우 일부가 실패해도 전체의 영향이 미비합니다. 뭐 큐 같은 것도 여러 개의 큐를 두면서 메시지가 여러 개의 큐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은 뭐 하나가 블락이 되고 하나가 뭐 꺼지더라도 그런 탄력성이 있겠죠. 특히나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뭐 분산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성이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리든던시, 뭐 그 뒤부터는 조금 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뭐 써 있는 것처럼 실패할 경우에 재실행 가능하고, 뭐 이벤트는 아까 말씀드린 독립적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쓰면 돼요. 그리고 보증 같은 게 작업 완료 확인 가능. 그러니까 상대 쪽에서 이벤트를 써가지고 그걸 들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벤트 요청 보내고 상대 쪽에서 이벤트를 다시 내가 받았으니까 보내준다. 이런 게 바로 작업 완료 확인 가능의 영역이 될 것 같고요. 확장성, 다수의 프로세스들이 큐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음. 네, 이거는 하나의 큐를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큐를 보낼 수도 있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RabbitMQ를 썼다 그랬는데 카프카랑 비교했었을 때 왜 RabbitMQ를 썼냐? 카프카는 되게 좋아요. 뭐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분산 처리를 통해 고성능, 고가용성을 보장하고, 하지만 조금 무거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분산 처리를 위해 꼭 필요한 빅데이터가 있는 경우, 네, 그런 경우는 되게 중요하고 많이 쓰이겠지만 저희가 이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쓰기엔 무겁다. 그리고 또한 카프카는 이벤트 소싱, 스트림 처리 및 일련의 이벤트로 시스템에 대한 모델링 변경을 수행하는 이상적이다. 카프카 좋아요. 하지만 RabbitMQ를 통해도 이벤트 소싱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RabbitMQ 콘솔이 있어서 그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UI도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조금 더 가볍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RabbitMQ를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RabbitMQ를 어떻게 썼냐면, RabbitMQ는 프로듀서라고 컨슈머, 프로듀스, 컨슘 이런 개념이 있어요. 보통 이제 이벤트 처리, 메시지MQ에는 대부분의 이런 개념이 있는데, 프로듀스는 말 그대로 만드는 거고, 컨슘은 소비한다. 프로듀스가 이벤트를 쏘는 거고, 컨슘은 이벤트를 받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저희가 백엔드 서비스에서 프로듀스를 해요. 어떤 이벤트를. 저희가 이제 이벤트 소싱 패턴도 활용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까 계속 얘기했던 DDD 패턴 중에 중요한 그런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이벤트 소싱, 이벤트 드리븐. 어떠한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그걸 자기가 핸들링 해가지고 다시 RabbitMQ에 쏘는 것. 이걸 통해서 다른 서버나 또 다른 도메인이 그걸 이벤트를 받아서 어떠한 작업을 하고, 난 이거 이제 했다. 또 내가 다른 아까 받았던 도메인한테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난 이거 했으니까 다른 B한테 이제 너가 이거 해. 이런 식으로 조금 자동적으로 이벤트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듀스와 컨슘으로 한 큐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좀 아까 이제 느슨한 결합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좀 조인을 통해서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벤트를 주고받고 요청을 주고받는 걸 통해서 약하고 느슨하게 결합을 할 수 있는, 서로에게 최대한 영향을 안 주게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담당했던 백엔드 쪽 파트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모델 쪽 파트, 저희 유일한 사이언스 팀이신 지영님께서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하고 지금까지 굉장히 NG한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저는 사이언스한 얘기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해주셨듯이 저희 팀에서 이번에 저밖에 네, 그게 없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사이언스 팀이 없어가지고 저는 모델링을 할 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그리고 그냥 제가 하기 쉬울 것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태스크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모델이 일단 북마크를 분류하는 거 하나, 그리고 유사도를 계산해서 현재 URL에 대해서 유사도를 계산해서 DB에 있는 거에서 가져와가지고 네, 유사도 계산 후 가장 유사한 것들 3개를 뱉는 거 하나, 이렇게 모델 2개를 개발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먼저 북마크 분류에 대해서 모델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욕심이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 개를 많이 써와서 성능을 비교를 해보자, 약간 이런 욕심이 있어서 막 알버트고 일렉트라고 막 버트는 너무 많이 써와서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네, 막 이렇게 최신에 나온 논문들을 다 해보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일렉트라가 소규모 데이터셋에 대해서 되게 성능도 좋고 빠르게 돌릴 수가 있어가지고 2020년에 아마 나왔던 논문일 텐데 일렉트라를 최종 모델로 선정을 했습니다. 분류 모델로. 네, 대충 보시면은 딱 봐도 뭔가 마스크 토큰 있는 거 보면은 뭔가 버트 같고, 그리고 뭐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 있는 거 보면은 되게 겐 같은 느낌이 드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일렉트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버트는 보통 네, 버트는 입력으로 들어온 것들을 마스크 토큰으로 치환하고, 그리고 이 치환 전에 원본 토큰으로 복원하는 그런 MLM 태스크를 통해서 사전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모델들은 학습 시 상당히 많은 계산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이유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버트를 쓰려면 충분한 컴퓨팅 리소스가 있는 그런 환경에서 써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렉트라는 성능에도 집중을 했지만 학습의 효율성에도 집중을 한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라는 버트 MLM 대신 RTD라는 새로운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제안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결론적으로 RTD를 쓴 일렉트라는 되게 스몰 모델에 있어서 뭔가 컴퓨팅 리소스가 동일할 때 혹은 되게 작은 그런 조건일 때 보트의 성능을 능가하는 모습을 보인 좋은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트 MLM의 문제점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아까 컴퓨팅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보트가 마스킹 토큰을 마스킹할 때 15%를 마스킹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프레딕트 하는 식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전체 토큰 중에 15%에 대해서만 로스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학습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학습할 때는 마스크 토큰을 모델이 참고하여 예측을 하죠. 근데 하지만 실제로 인퍼런스 할 때는 마스크 토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보트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개념을 사용한 RTD라는 새로운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제안한 게 일렉트라입니다. 네, 그래서 RTD는 제너레이터, 여기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실제 입력의 일부 토큰을 가짜 토큰으로 바꾸고요. 이렇게 마스킹된 토큰을 가짜 토큰으로 제너레이터가 생성을 해냅니다. 그리고 겐처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토큰, 이 가짜로 생성된 토큰과 진짜 토큰들 중에서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류를 하는 식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일렉트라는 버트와는 달리 15%가 아닌 모든 토큰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겐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라는 것도 살짝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너레이터가 원래 토큰과 동일한 토큰을 생성했을 때 일렉트라는 겐은 이거를 페이크로 간주를 하는 반면 일렉트라는 이를 페이크로 간주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다음 걸로 넘어가 있어야 되는데 제너레이터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기 위해서 어드버서리얼하게 학습을 하는데 그러니까 겐 같은 경우에는 적대적으로 학습을 하는데 이 일렉트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력으로 노이즈 벡터를 넣어주지 않는 점도 겐과 다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렉트라는 대용량 코퍼스에 대해서 제너레이터 로스와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의 합을 최소화하도록 제너레이터는 최대한 잘 만들어내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최대한 잘 불편해내도록 그렇게 학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렉트라를 이용을 해서 분류 모델을 짰고요. 93중 분류를 했는데 80% 조금 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사도 계산을 하는 모델도 하나 더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후에 시연을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벽하게 끝까지 구현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모델링한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별로 큰 건 아닌데 그래서 제 발제 자료에 넣었고요. 그래서 이게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크롬 익스텐션을 통해서 크롬에서 URL을 많이 보는 사용자가 지금 현재 화면에서 유사한 사이트 추천을 익스텐션을 통해서 여기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커런트 URL을 크롬 익스텐션을 통해서 받아오고요. 그리고 그 URL에 접근해서 제 모델링이 아니라 모델링은 텍스트를 벡터로 현재 URL의 텍스트를 벡터로 변환을 해요. 그래서 기존 DB에 벡터화되어 저장되어 있던 100차원의 텍스트 URL들과 이 페이스북 AI에서 한 시뮬레이트 서치라는 계산 방식을 활용해서 벡터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탑K 리스트를 띄워주는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유사도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벡터들을 2만 건 넘게 100차원으로 변환을 한 걸 보실 수 있고 새로 들어온 URL에 대해서 유사도 계산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벡터를 뱉어내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름 잘 뱉어내는 URL이었는데, 그러니까 URL 나름 잘 뱉어내는 모델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시연상에는 하나 더 보여드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정도로 모델링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NG팀 18기 주우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되기도 한 것 같고
뒤에 어마무시한 팀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후딱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이시는 화면은 이 벨로그라는 약간 이런 개발 관련이나 이런 CS 관련 그런 그 블로그들이 포스팅들이 있는 블로그인데요. 저희가 그 비개발들은 제외하고 뭐 개발, 뭐 컴퓨터 과학 또는 뭐 데이터 과학 등의 어떤 그 분야를 좀 한정을 지어서 저희가 북마크 분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블로그들을 많이 활용을 했고요. 뭐 티스토리라든지 벨로그, 기타 등등. 그래서 여기서 크롤링 같은 것도 많이 진행을 하였고요. 저희는 이 크롬 익스텐션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붕어쿠 분류를 진행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네, 여기서 핀을 꼽으면은 여기 고정이 돼가지고 크롬 익스텐션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디자인 같은 경우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로그인 회원 가입 등도 구현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영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은 사실 구현을 못했는데 물론 저의 능력 부족으로 못하긴 했지만 지영님이 굉장히 잘해 놓으셨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어떤 이런 블로그 하나를 들어가서 이 URL을 이렇게 던져주면은 그거랑 비슷한 내용을 가진 그런 블로그 또는 뭐 그런 글들을 뱉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어떤 유저들의 워크플로우를 조금 유저 플로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뭔가 구글링을 하거나 또는 뭔가 괜찮은 내용이 있다 싶으면은 저희가 이렇게 북마크 저장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NG팀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학에서 배울 카프카라는 거를 좀 찾아볼게요. 뭐 이런 딱 그 블로그를 들어가요. 그러면은 내용을 보고 좀 뭔가 개념을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아서 저장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북마크 등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 URL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현재 탭에 URL을 크롬 API를 통해서 이 백엔드에 보내게 되고 여기에 제가 뭔가 어떻게 저장을 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름으로 해가지고 제목을 똑같이 해서 이렇게 저장한다. 등록을 하면은 물론 이렇게 딱 등록을 했을 때 뭐 뱅글뱅글 돌아가다가 네,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역시 저의 능력 부족으로 그런 세세한 부분은 제가 하지 못했고요. 지금 저희가 등록을 보냈기 때문에 그 백엔드 서버 그리고 모델 서버를 거쳐서 분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의 그 93개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 갔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대시보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저희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로컬로 띄워놨기 때문에 이 로컬로 이 다이렉팅이 되는데 뭔가 서버에 띄워놔도 될 것 같다는 좀 확장이 되었을 때 좀 이렇게 더 구조적으로 잘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방금 입력했던 그 링크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방금 그 게시물이었고요. 미리 몇 개를 조금 저장을 했는데 먼저 이 카테고리 목록 이게 대분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대분류가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칩 형태로 들어가 있고 위에 것들이 소분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넣은 게시물 같은 경우는
데이터 대분류에 카프카 소분류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아까 구글링을 하면서 여기서도 추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 돌아다녀 보고 검색을 해볼 텐데 뭐가 있을까? 딥러닝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뭔가 많을 것 같은데 분류가 약간 안 될 만한 리스트 이런 거를 넣어볼까요? 이 URL을 복사를 해서 여기 URL에 넣고요. 제가 저장하고 싶은 이름, 방금 뭐 mlist라는 그런 그 내용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지금 보내져서 그 모델을 돌고 있는 상태겠죠. 그동안에 조금 다른 기능을 보여드리면 아까 검색 기능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각각 북마크들이 다 이렇게 있거든요. 물론 또다시 저의 능력 부족으로 이렇게 이 I자 커서가 보이긴 하지만 이게 다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북마크를 나중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또 모아놓은 북마크 중에서 검색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뭐 예를 들어 이거는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사실은 CNN에 관련된 그런 게시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게시물을 들어가 보면은 이게 이런 CNN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어떤 이 제목이라든지 그런 거 기반이 아니라 좀 내용 기반으로 사용자가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뭐 카프카 이런 거 검색을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가 약간 깔끔하진 않지만 저희가 이 HTML을 가져와서 파싱을 하다 보니 조금 깔끔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내용 기반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아까 세로 거침을 한번 눌러보면은 제가 아까 게시물을 하나 넣었었는데 분류가 안 됐나요? 다른 게시물을 한 번만 더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은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URL을 넣고 뭐 이름을 딥러닝 이렇게 넣었을 때 모델을 거쳐서 이게 분류가 되게 될 텐데요. 서버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버를 조금 작은 티어를 써가지고 올리다 보니 약간 자주 터지고 그렇더라고요. 네, 방금 이 딥러닝이라는 링크로 들어간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AI라는 대분류의 머신러닝이라는 소분류로 이 북마크가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업무 컨퍼런스 하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고 연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